화면 공유 키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목소리 잠겨서 혹시 안 들리면 그 채팅으로 말씀해주세요. 저 옆에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안녕하세요. 시나리오 교육을 들어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나리오 교육을 맡게 된 2013년 팝콘 부회장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아마 저 임원들이 곧 다른 교육 영상들을 또 올릴 예정이에요. 네, 그 교육들도 나중에 한 번씩 훑어보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도 녹화해서 나중에 제가 업로드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번 교육은 여러분들이 저희 동아리에 와가지고 처음 참여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조그마한 팁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차를 보시면 이야기와 플롯의 차이점, 그리고 장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사용되는 산막 구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빠르진 않나요? 괜찮습니까? 이야기 빠르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천천히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이야기란 무엇인가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토리라고 말하는 이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전체적인 배경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흔히 추리물을 볼 때 주인공이 해당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방향으로 숨겨졌던 실제 이야기를 밝혀내는 것처럼 추리물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이전에 이뤄졌던 사건을 이제 주인공 시선으로 보면서 아, 사실 진실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공이 스스하려고 하는 그 진실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할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플롯은 그 주인공의 시선에 따라서 스크린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추리소설이 과거의 진실을 쫓다가 나중에 현재 주인공들에게 생기는 여러 부수적인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가령 주인공이 협박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동료가 납치당한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가 생겨서 추리를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이야기로 치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각자의 견해가 다 다르다는 것도 다 존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이 건물을 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 땅을 평탄하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오늘은 약간 그런 집안 평탄화 작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일단 이야기는 여기 인물의 내면과 관련된 서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야기는 일단 인물의 내면과 관련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주인공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공이 아, 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라고 주인공 내면의 심적 변화가 기폭제가 돼가지고 일을 실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쓸 때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주인공의 내면 속 동기예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관객에게 주인공의 심적 변화를 언어적이랑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서 이러한 결정이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스토리는 그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아까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에 있어요. 그 어두운 동굴에 랜턴에 의지해가지고 길을 걸으면 여러분이랑 그 주위에 랜턴이 비치는 그 범위에만 빛이 비추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 상황에서 어두운 동굴을 말하는 거고, 스토리는 그 랜턴의 빛으로 인해서 약간 환하게 밝혀지는 부분, 그 다음에 랜턴은 플롯이자 관객의 시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 랜턴이 비치는 게 동굴의 전체 부분이 아니라 랜턴이 빛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동굴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진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좀 더 예시로 더 들어볼게요. 해리포터에서 주문을 배울 때 주문을 쓰잖아요. 마법 스펠 이런 걸 쓰는데, 약간 다른 타사 RPG 게임 같은 경우에서 마법을 쓸 땐 마나라는 단위가 필요해요. 그런 걸 소모함으로써 여러 주문이나 스킬을 쓰는데, 해리포터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약간 발음과 자세, 그 다음에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지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찾아보니까 그 해리포터에서 주문은 약간 기적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초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그냥 기절 마법을 맞았으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약간 다른 여러 매체에서 마법이 발생하는 그 원리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하지만, 해리포터는 그냥 간단하게 너는 스틸파이를 맞았으니까 날아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기본 원리의 개체성이라고 적어놨어요. 세계관은 개체성을 가지거든요. 여기서 개체성이 뭐냐면 여러 개체가 공생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아까 해리포터 얘기했잖아요. 해리포터에는 님부스라는 하늘을 나는 빗자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빗자루를 가지고 일종의 공놀이인 퀴디치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마법을 안 쓰는 그 머글들이라고 해요. 마법 안 쓰는 다른 사람들을, 그 머글들의 경기장을 마법으로 빌렸다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런 식으로 경기장을 빌려서 경기를 해요. 그럼 마법을 통해서 퀴디치 경기장으로 바꾸죠. 이처럼 그 해리포터의 시간대인 근현대인 세계관과 그 다음에 해리포터의 마법사 세계관, 위자딩 월드라고 하죠. 그 두 개의 세계관이 약간 교집합이 나타나는 이 퀴디치라는 마법 스포츠라는 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아, 충분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세계의 교집합이 일어나서 약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구나 라는 걸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스토리는 개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플롯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플롯은 제가 아까 살짝 말했듯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플롯을 다른 말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작품에서 드러나는 그 표면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어두운 동굴을 다시 한번 더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어두운 동굴을 지나가다가 그 랜턴 빛에 갑자기 여러 박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 박쥐를 봐가지고 이게 되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서 박쥐를 후다닥 하고 지나쳐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박쥐를 처음 봤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박쥐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완전 생뚱맞은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는 딱 두 가지인데,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이런 약간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한 이야기 중에서 아까 박쥐 사촌 중에 한 명이 알비노 박쥐라서 흰색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박쥐가 무슨 어떤 가족이 누구누가 있고 그 가족 중에 약간 알비노 유전자가 있고 이게 열성인지 우성인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방금 정보는 이 동굴이라는 세계관에 약간 맞긴 해요. 맞긴 하지만 전혀 알 가치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제가 아까 플롯을 랜턴 빛이라고 살짝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관에 맞지만 약간 흥미가 없는 부분을 비춰주면 그거는 재미없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약간 처음 동굴을 갔을 때 쫙 펼쳐지는 이 바깥 세상과 다른 그 황홀경을 이 랜턴 빛에 반사돼서 여러분이 봐서 와 정말 예쁘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완벽한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약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비춰주는 거죠. 약간 말을 조금 달리 하자면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두 명 있다 쳐요. 그러니까 흔히 편의점 진상이라고 많이 진상 썰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아직 어린 친구들이 그 술 사려고 여러 가지 물건들 다 샀다가 민증 보여주세요 하니까 도망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두 명의 인물이 둘 다 겪었다고 치는데 한 명은 엄청나게 썰을 재밌게 풀어요. 아니 내가 이야기해줄게. 봐봐. 내가 며칠 전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완전 진짜 애처럼 안 보이는 엄청 막 덩치 크고 얼굴 막 30대 중반 후반 되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술이랑 이런 걸 여러 가지 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야 내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그 약간 진짜 늙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술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사실 청소년이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썰을 잘 푸는 사람 있고 못 푸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스토리텔링, 즉 플롯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재밌어도 이야기를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롯에 관한 팁을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썰이라고 비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썰을 좀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팁이거든요. 일단 발단 사건의 충격성, 망치를 내리쳐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발단 사건이 충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유튜브 썸네일 어그로 엄청 열심히 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단어를 되게 어렵게 적어놔서 그렇지, 쉽게 말하자면 어그로를 엄청 끌어라, 이목을 집중시킬 발단 사건이 있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 이목을 집중시킬 발단 사건이 있으면은 관객이 일단 이야기에 흥미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흥미를 가진 관객들이 곧 주인공의 시선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이제 주인공과 동화되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질 거예요. 그러면 주인공의 감정에 빨리 이입되고 빨리 공감할수록 주인공의 감정과 동화되는 시간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인공의 입장에서 여러 사건의 반전이나 이야기에 숨겨진 비밀, 진실 이런 게 드러났을 때 주인공이 충격받으면 동시에 관객들도 같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약간 이야기의 부친성이 좋아진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가 아닌 그리하여라고 적어놨는데, 그리고라는 단어가 관계없는 사건들의 나열이라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리하여는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택지들을 생성을 하고 가능한 모든 결말로 이어지는 경로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만든 사건이라는 게 엔딩으로 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길을 지나가면서 약간 흔히 말하자면 그 양갈래길이 있는데 우리 몸은 하나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길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가는 건데, 만약에 내가 오른쪽 길을 갔을 때 오른쪽 길을 가면서 내가 만약 왼쪽 길을 갔으면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생길 것이냐라는 거를 상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발단 사건과 그 사건에 이어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란 존재는 어떻게든 일단 선택을 하는 존재잖아요. 왜냐면 주인공이 선택을 함으로써 이야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인공만이 받아들일 위협이라고 약간 암시를 해두면 좋아요. 흔히 말하는 약간 영웅의 서사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든 너는 막 세상을 구할 사람이다라고 약간 신탁이나 예언 그런 식으로 그 주인공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이라는 길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자신이 모르는 그 발단 사건에서 결말까지 길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길을 탐색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아까 예정되거나 신탁받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상과 현실의 충돌, 납득 가능성과 반전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요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인공의 감정에 일찍 몰입할수록 주인공의 감정과 동화되는 시간이 길다 했잖아요. 그 몰입도가 높을수록 반전의 효과는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전을 이야기에 넣고 싶으면 최대한 빨리 주인공에 이입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주인공에게 애정을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좀 더 주관적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자아가 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떤 결정을 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만약에 한다 치면 이제 관객이 주인공에 너무 홀려가지고 네가 한 그 결정은 너니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납득시키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능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인공의 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복선을 되게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약간 세세한 이야기를 드리면 반전이 포함된 영화 시나리오를 말하면 혹시나 안 보신 영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반전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이 주인공이 엄청나게 큰
그 큰 커다란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내가 주인공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길수록 나중에 그 반전이 좀 더 나에게 소름이 돋았다 싶으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몰입도를 최대한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결정적인 결심으로 결말을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산막구조라는 걸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야기를 생선으로 비유하자면 머리, 가슴, 배에서 이제 배로 시작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2막이 끝나고 3막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데요. 여기 제가 그 시나리오 스터디를 선배들이랑 같이 하면서 들은 말인데, 이때 결정적인 결심으로 결말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면 일단 불을 질러래요.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불을 질러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커다란 결심으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행했다고 시작하면 그 주인공이 행한 일이 우리가 이야기를 쓸 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중심 질문을 해소하는 걸로 해야 돼요. 잠시만요. 회장님께서 연락이 그러니까 중심 질문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비범한 결정을 주인공이 내렸을 때 그게 그 주인공이 내린 일에 대해서 약간 긴급성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아니면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다. 더 늦기 전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 이제 주인공이 이러한 그 급작스럽고 정말 위대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주변 등장인물들이 아, 그래,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너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걸 꼭 인지시켜야 돼요. 그럼 그리고 약간 조그마한 더 팁을 드리자면 그 등장인물들은 그냥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쓴 대로, 그래 뭐 어차피 등장인물들은 나쁘게 말하자면 그 우리 작가들의 퍼펫이랑 같은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다가 보면 아, 이게 과연 그 이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정답이 될까라는 걸 가끔 의심할 때가 있어요. 확신이 잘 안 설 때가 있고 뭐 오히려 그럴 때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정을 들여서 캐릭터를 이제 좀 더 남겨보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내가 정말 주인공을 사랑해. 내가 진짜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완벽하는데 이 친구가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낼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 결정적인 결심으로 결말을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제가 그 플롯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엔 등장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딜레마를 유발하는 게 제일 좋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딜레마로 치면은 일단 뭐 매트릭스의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조커가 배트맨한테 네 애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고담시의 수많은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이 딜레마를 유발하는 것 곧 어떻게든 쉽게 말해서 이 선택이란 걸 시나리오에서 얘기할 때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한 그 만약에 좋은 선택지 두 개밖에 없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데 선택을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선택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과 선택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은 일단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악이랑 차악의 선택지 두 개를 주고 결정에 대한 압박을 해야 돼요. 매트릭스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순간 내가 믿는 세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그 웬 안경 쓴 오피어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현실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그 안정제 먹으면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토끼를 따라가서 진실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멍청하게 살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최악이랑 최악의 선택지를 내죠. 물론 원래 주인공이 파란 약을 계속 먹으면서 계속 현실로서 도피를 해왔지만 마지막에 주인공이 내가 먹었던 파란 약이 차악의 선택지가 아니라 최악의 선택지였구나라는 걸 알고 빨간 약을 먹음으로써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돼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도 보면은 이 매트릭스에서 얘기한 그 알약 같은 것도 이미 작중 초반부터 주인공이 약을 먹는다라고 이 세계관에 녹아들어 있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이러한 딜레마를 유발할 때는 이 딜레마가 자기네 세계관에 맞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나중에 한 번 더 비유할 거지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있어요. 되게 늙은 흰색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마법으로 여러 적을 무찌르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근데 드래곤은 마법이 잘 안 먹어. 그럼 내가 힘을 엄청 키워서 세지면 되겠네. 이러고 자기 자신한테 그 막 강화 버프를 받아서 막 자기가 3대 5천을 치는 괴물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면 재미가 없겠죠. 재미도 없고 딜레마도 아니야.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관에 맞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갈등을 층층이 쌓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예시를 들자면 그 마블 영화 중에 시빌워라는 게 있어요. 이 시빌워를 살짝 설명을 해보자면 그 어벤져스라는 그 히어로들이 모인 집단이 이제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할 때 히어로들이 각자 아무 제약이나 조건, 소속 이런 데 없이 그냥 순수히 지구를 지킨다는 그 착한 마음 하나로 모인 단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외부의 적이 없어지면 이제 내부는 갈등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어벤져스라는,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 지구 최강의 히어로들이죠. 지구를 지키는 수호자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지구상에서 힘이 제일 센 사람들의 집단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수호자가 되든지 아니면 파괴자가 되든지 둘 중에 파괴자가 안 되도록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묶어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세계 정부가 이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엔 산하인가 아니면 미국 산하인가? 아마 유엔 산하였을 거예요. 유엔 산하에 어벤져스를 냅둬놓고 필요할 때만 출동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쪽에 찬성하는 집단이 있었고, 아니다. 아무리 세계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봐도 우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다. 우리의 심정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너무 착한 사람이니까 법 따윈 필요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반대파가 있어서 그 두 가지 파가 이제 점점 층층이 갈등이 쌓여가지고 마지막에 내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갈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자기 자신한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못 믿는 거야. 흔히 아이언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그 신물질을 개발했다가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더 이상 히어로 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돼서 그런 갈등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서로 사회 관계적인 갈등에 빠지기도 해요. 자신이 계속 그냥 아까 아이언맨의 비유를 해봤으니까 계속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라는 억만장자가 사실 아이언맨이다. 우리로 치자면 일론 머스크가 사실 알고 보니까 지구를 지키는 지구를 지키는 엄청난 슈퍼 히어로였다. 이러면은 그 당시는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관계적,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관계적, 사회, 환경과의 갈등이 되게 촘촘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 정령 빛날지언정 그 빛나기 위해서의 엄청난 빌드업, 이제 사회적, 관계적, 환경적 이제 갈등이 자신을 올가매는 거죠. 빛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갈등을 층층이 쌓기 위해서 그 갈등의 원인을 주는 건 괜찮아요. 그 갈등의 원인을 주려면 그냥 사람들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이 한마디로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의 원인보다는 갈등의 원인도 좋아요. 갈등의 원인도 좋지만 이제 그거는 갈등의 원인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갈등이 들어와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이야기 길이에 비례한 갈등의 개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1시간 반짜리인데 처음 시작된 갈등 하나로, 예를 들어서 그 이웃집이 나한테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이랑 대판 싸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설정으로 남겨놓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은 그러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점점 내가 저 사람한테 앙심을 가져서 내가 층간소음 복수하는 기기를 사가지고 저 사람을 괴롭히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갈등을 추가적으로 쌓아가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러닝타임이 길어질수록 갈등이 계속 쌓여서 더 이상 건너지 못하는 길을 건너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 길이에 비례해서 갈등의 개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주인공이 그 갈등을 겪게 함으로써 이 주인공의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계를 보고 어떤 식으로 사건을 보고 하는 건지 그런 통찰력을 부여하게 될 건데, 그 통찰력을 부여하는지 통찰을 부여할 만큼의 강한 갈등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은 내부에서 외부로, 그 다음에 갈수록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천천히 가져야 돼요. 그 흔히 산불 방지로고 왔을 때 여러분들의 담배나 아니면 약간 조그마한 라이터 같은 게 점점 불이 커져가지고 큰 산불을 만든다.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도 약간 여러 사회관계를, 여러 인간관계를 지내면서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돌아설 수도 있어서 이 사람과 배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과 완전 손절을 하게 됐을 때 되돌이켜보면, 이 사람 처음 볼 때도 별로 안 좋았는데 하는 행동마다 다 비호감이야. 정말 비호감이어서 내가 참다가 더 이상 니랑 친구 못 해먹겠어 라고 했어. 이런 식으로 점점 갈등의 정도, 범위, 그리고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한 자료에 따르면 약간 최소한 3개 이상의 갈등을 부여하래요. 이 갈등, 3가지 이상의 갈등이 아까 말했던 자신관계적 사회 환경과의 갈등에서 그 카테고리, 다방면화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윌러라는 그 육군 소위인가 대위가 있어요. 약간 주인공 부대의 우두머리 격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부대의 우두머리면은 일단은 갑자기 나는 전쟁을 잘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와가지고 그 저 라이언이란 일병 하나 구해오라고 갑자기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래요. 그때 뭐 일단 여기서부터 사회적인 갈등이 시작돼요. 딱 봐도 죽을 게 보여요. 적진 한가운데 어떻게 들어가 살아남아? 어떻게 들어나가 살아남아가지고 걔를 어떻게 구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두려움이 생겨요. 이 두려움은 사회적 갈등에서 곧 자신의 갈등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내 지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 부대원들을 데리고 가긴 가야겠는데 너무 부드럽다. 너무 두렵고 무섭다. 약간 제가 영화를 봤었을 때 이 윌러라는 사람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덜덜덜 떠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비언어적으로 좀 더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사회적 갈등에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로 이제 사회와 갈등을 맺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이 분대원들이 아니 윌러 소위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다 죽는 거 알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겁니까? 이러면서 약간 자기 관계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등을 한 인물에 대해서 많이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생동감이 넘치고 현실적이어 보여요. 그 다음에 양파 껍질을 벗기라고 돼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양파 껍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흔히 요즘 인터넷 밈에 유행하는 조민 씨가 양파 껍질을 벗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완전 사악하고, 물론 조민 씨 욕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되게 열심히 자주 봐서 그런데, 아무튼 외적인 면부터 시작해서 내부적인 면이 굳이 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에는 같은 경우가 거의 없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양파 껍질이 변색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 양파 껍질이 썩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죠. 요즘에는 그런 게 더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양파 껍질을 설정할 때 조금 더 세세하게 설정해야 된다는 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랑 가치관,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도덕적 특성까지 다 그 양파 껍질마다 층층이 다 다르게 설정을 해놓으면 좀 더 편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양파 껍질 끝에 양파의 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지엔 핵심층이가 드러나야 된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층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그 끝에 최후에 남은 그 사람 본 모습이요. 일관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어벤져스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스파이더맨은 그냥 그저 나쁜 사람들을 벌해주고 여기다 착한 사람을 지켜주는 이런 그냥 동네 작은 히어로였어요. 그 퀸즈가의 뉴욕의 작은 히어로였어요. 퀸즈는 그 스파이더맨 다른 거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동네 악당들을 혼내주는데 그 악당들을 그냥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제압해 절대 죽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인피니티 워에 가면서 정말 인피니티 워 이후에 엔드게임으로 가면서 정말 이 지구의 아니면 우주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그 즉살 모드, 인스턴트 킬 모드라는 걸 발동을 해서 이제 외계인들을 열심히 다 쑤셔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사람은 절대 그 짓을 안 할 건데 그 최후의 마지막 신념까지 버리고 그 사람이 변화할 거면은 그 사람한테 미친 사건이 정말 중대함인 걸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 코믹스 같은 경우도, 배트맨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가셔가지고 총을 절대 안 쓰거든요. 근데 약간 평행 세계의 배트맨은 약간 조커 바이러스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절대 안 쓰던 총으로 사람을 죽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이 점점 미쳐가지고 막 그 웃는 배트맨이라는 약간 좀 조커 버전의 배트맨이 생겨요.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 절대 그 사람의 양파 신지가 상처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그 환경이 정말 중대하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급박하고 긴장스럽고 약간 압박감을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굴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뭐 아까 말했던 그 캐릭터의 특징을 가지고 캐릭터가 사건을 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반지의 제왕 얘기했잖아요. 간달프가 되게 약한 빌빌거리는 마법사인데 드래곤은 마법이 잘 안 통해, 비늘 때문에. 그 드래곤 영린을 때려야 되는데 이 마법으로 조준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힘 강화 마법을 해서 완전 근육맨이 된 다음에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그 용의 영린에 맞춰서 죽였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정말 그냥 약간 킹받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 납득이 가야 돼요. 이러한 멀리 그 캐릭터의 능력을 최대화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는 납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실수를 해야 될 때도 그 실수를 할 때 우리가 무조건 납득이 가고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부분 전쟁 영화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 영화에서 실수 어떻게든 사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총탄이 사방에서 날아들고 그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완전 피폐해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그 누군가 한 명, 그러니까 보편적인 다른 소시민상이나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왜? 전쟁터 한복판이니까 그 납득이 되고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면 전쟁에서 그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전쟁에서 그 피하 식별이 되게 힘들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어차피 총 들고 달려오는 모든 사람이 다 무서워서 그냥 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굴릴 때는 최대한 장점이나 특기를 살려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딱히 비유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셜록 홈즈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모든 인물에게 가면을 씌워놔라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양파 껍질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면은 페르소나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인 그 순간적인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의 그냥 겉으로 웃는 그런 얼굴인데, 페르소나는 약간 내가 이 사람의 빙이 돼서 약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만든 자아라고 하는 게 이 페르소나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있고, 대학교 동기들끼리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 앞에서 있을 때도 있고, 시종일관 다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때 우리가 각각의 그 상황에 맞춰서 쓸 자아를 페르소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약간 신내림 받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쓰는 건데, 주인공도 이야기 속에서 같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페르소나를 갖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아가는데, 그 주인공이 자아를 찾는 그런 얘기나 시나리오를 쓸 거면은 이제 자기가 그 페르소나를 제일 1차적으로 먼저 벗기는 걸 해야 돼요. 페르소나이면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과연 진짜 나다운 것인가? 라는 그 질문 한 가지만 딱 던져주면 이제 이거는 매트릭스의 네오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원래 매트릭스의 네오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신경안정제 먹어서 잠 못 자는 그런 소시민적인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화이트칼라 한 명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진짜 나일까? 이게 진짜 내가 속해 있는 현실이 과연 진짜가 맞을까? 이런 식으로 사실 알고 보면 네오는 모두를 구할 그런 영웅이고 그럴 자질이 충분하고
사실 마음속 한켠에는 내가 별 볼래 없는 화이트 칼라지만 나는 언젠간 세계를 구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다짐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자아를 찾고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강력한 동기를 가진 적대 자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흔히 마블 영화 같은 게 히어로는 정말 잘 만든다 치는데 빌런이 되게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가 마블 빠기도 하고 마블 코믹스도 엄청 열심히 보긴 하지만 그 단역으로 나올 악당이 아니에요. 되게 서사 깊고 유서 깊고 그 악당에 대해서 정말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석상을 하나 조각을 하는데 되게 열심히 공들여서 깎았어요. 근데 그걸 깎아놓고 그 석상을 가지고 이제 평생 전시할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이 석상에 팔을 조각하는데 팔 길이가 약간 안 두꺼워, 마음에 안 들어, 그대로 그냥 석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깎여진 나머지 머리나 몸통 부분은 정말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적대자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랑 오히려 맞게 아니면 주인공보다 더 깊게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적대자에게도 정당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대자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자신의 경험을 잘 이용해야라는 조그마한 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적대자는 자신이 사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틀린 정의, 그러니까 악에게도 악을 위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틀린 정의인 거죠. 타노스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타노스도 나름의 다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연 있는 악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편한 거는. 타노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사는 행성은 지하자원이 너무 없었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 심지어는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해. 그래서 다른 우주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존의 식량은 유한하고, 그러니까 식량과 자원은 유한한데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이랑 사람은 계속해서 번질 수 있으니까 그걸 절반으로 줄이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 아쉽게 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타노스의 제일 처음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딱 절반만 죽이는, 남은 절반을 위해서 절반을 희생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정말 얼토당토 없고 어이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그런 나름 사연을 듣고 보면 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악에 대해서 맞서야 돼요. 그리고 이 악이라는 거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부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 흔히 말하는 약간 조커 바이러스 같은 경우인 거죠. 이 사람을 이 악이라는 거는 약간 그 악을 지닌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악을 지닌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서야 되는지 정해야 되고, 이 악이라는 게 바보 같지 않고 완전 소름 돋고 완전 두려우면 이게 성공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트루먼 쇼를 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트루먼 쇼 같은 경우는 트루먼이라는 그 아기 때부터 이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이 사람 아기 때부터 계속 성장해 오면서 나오는 이 사람의 라이프 스토리를 엄청나게 큰 섬 자체를 세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방영한다는 쇼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 세상이 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트루먼을 제외한 이 세트를 만들고 이 트루먼 쇼를 기획한 사람이 정말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루먼은 나중에 모종의 계기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낚시인가 뭔가를 하다가 바다에 빠져버려서 죽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하는데 그 세트장에 단역이 많이 필요해요. 가끔 사람 많은 장면에 단역이 계속 쓰니까 자기 아버지 역할을 했던 단역이 어느 순간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트루먼은 어이가 없죠. 자기 아버지는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완전 다른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됐다니. 이때부터 위화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때 악을 지닌 대상을 이제 이때부터 규정하기 시작해요. 말이 안 된다, 그럼 이 세상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트루먼은 이 트루먼 쇼에 대해서 맞서야 된다고 이제 스스로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 누군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이 세상이 자신만을 속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맞서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다음에는 이제 배경과 대화,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의미를 감추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감출 때 팁을 주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쓰고 감추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나는 네가 사과했으면 좋겠어 라고 일단 원문을 적어놓고 이제 이거 대사를 살짝 바꾸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상관없다. 그지만 이제 네 자존심을 버리는 게 너한테 좀 더 편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점점 감춰서 돌려 말하는 걸 좀 더 돌려 말하는 걸 좀 더 잘하게 될수록 약간 대사가 좀 더 현실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 쓸 때 한 줄 한 줄 모두 성의껏 들여다보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의미 감추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공격해라라고 돼 있어요. 가끔 내가 이야기 쓰다가 이야기 가끔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의 주제를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단 주요 장면부터 되돌아보라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믿는 개념 같은 거를 간단히 정리해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주제를 공격해라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로그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 영화의 핵심 주제는, 로키를 얘기로 들게요. 로키라는 그 마약이랑 술에 찌든 36 권투 선수가 점점 자신을 회복하고 결국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도전한다는 영화거든요. 이런 성장물 같은 경우는 주로 하고 싶은 거는 약간 마음의 상처, 마음의 치유, 그다음 회복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요 장면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제일 처음에 이 회복이란 얘기를 쓰기 위해서 닫혀있는 주인공을 설정해놨어. 그래서 이 주인공의 타임라인이 점점 넘어갈수록 점점 이 주인공의 상태가 배드에서 구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거나 믿는 개념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 로키라는 이 36 권투 선수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난 회복해서 나도 진짜 갱생해야겠다라는 거를 믿는 그 장면이 나오면은, 이제 로키의 유명한 그 달리기 씬 있잖아요. 운동하는 씬. 그 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한 주제를 공격해라라는 그 법칙에 의거해서 쓰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주제를 공격할 때는 약간 다른 자신과 얘기하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름의, 우린 작가니까 그 작가는 이야기를 쓰면 나름의 맞는 생각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과연 네가 쓰는 그 길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 여러 가지 나온 아이디어를 존중해라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감정에 막 연연해가지고 막 완전 막 인상 파화가처럼 막 그렇게 써야 되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극적 중심지물을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하려는 감정의 감도를 높여가면서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인 것처럼 쓰는 거야. 그 다음 현실과 인과관계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여백의 비를 잘 쓰고 독자의 상상력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문을 쓸 때 약간 그런 거죠. 화를 내는 것처럼 점점 내가 네 상황은 이해해. 네 상황은 이해하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점점 감정의 강도를 더 높여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말 위에다 감정이라는 소스를 좀 더 많이 부리는 거야. 그리고 너무 하고 싶은 말로 꽉꽉 채우지 말고 가끔 여기서 여백의 비를 잘 사용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믿으라는데, 그러니까 굳이 대화문으로 다 채울 필요는 없고 비언어적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실망했다면 여러 가지 열심히 쏘아붙였다가 진짜 내가 할 말을 말자.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해. 이러고 그냥 먼저 떠나가는 이런 식의 여백의 비, 그러니까 즉 비언어적 행동으로도 잘 할 수 있고, 아니면 말을 하다가 아까처럼 그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독자가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만큼 화났구나. 이만큼 마치 화났구나. 더 이상 얘랑 마주 못할 정도로 화났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제 그 산막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산막 구조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이야기를 머리 가슴 배로 나눈다고. 일단 첫 번째 일막 정립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이 모순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쭉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정립 과정에서는 그 모순을 내가 직접 극복해야겠다고 한번 실천을 하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취하고 버리면서 또 하나의 정립 상태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라고 해볼까요? 일단 1막을 설명해볼게요. 자, 어찌어찌 해서 스파이더맨이 그 막 다른 히어로를 죽인 사람이 됐어. 그렇게 누명이 씌었고 내 일상에 완전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이 모순을 극복하고자 첫 번째 시도를 해요. 첫 번째 시도가 뭐냐면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가서 마법의 힘을 빌려. 근데 마법의 힘을 빌림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에 그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막에서 2막이 넘어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약간 맛이 가기 시작해요. 점점 상황이 더 맛이 가가지고 1막 끝에는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본인을 질타하고 평의 세계의 빌런들이 넘어오기 시작해. 점점 머리가 아파요. 근데 사실 빌런들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게 2막부터였어. 그래서 여러 빌런들이 나오고, 여러 빌런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각자 나름의 사연이 있고, 그래서 피터는 그 현실 세계의 피터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빌런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빌런들을 믿고 빌런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 모순을 직접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이 시도를 저희는 가짜 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이 시도는 결국 실패를 위한 시도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시도가 성공하면 그 끝이야. 그냥 이야기가 바로 끝이야. 2막에서 끝나면 그건 스토리 3막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빌런들을 취하려고 했지만 사실 통수를 당해요. 왜 통수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두들겨 맞고, 답 없다. 그래, 믿은 내가 호구였지. 이렇게 2막에서 가짜 시도를 하고 가짜 실패를 겪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주인공이 이제 제일 낮은 그게 되죠. 다들 수학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인 그래프처럼 되는 거예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로 설명을 살짝 해볼게요. 원래 1막 시작할 때는 주인공이 이러다가 여기나 아니면 여기 더 밑에 있어요. 더 밑에서 점점 올라가다가 주인공이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요. 나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부탁해서 해야지. 되는가 싶었어. 근데 안 돼. 안 돼가지고 평행세계의 빌런들이 넘어. 이야기가 점점 꼬이죠. 이야기가 점점 꼬여가지고 주인공의 감정 상태는 점점 내려가지만 그래도 난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빌런들한테 통수를 당해. 요까지가 딱 2막 끝. 3막은 이제 원래 상태로 복귀하거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3막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3막부터는 피터가 답이 없다. 더 이상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평행세계에 스파이더맨들이 나와. 평행세계에 스파이더맨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팀업을 해서 도와주는 거야. 너도 나고 나도 너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행세계에서 왔지만 다 너의 슬픔을 공유하고 다 너의 고통을 알고 다 소중한 사람 한 번씩 잃어봤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피터 자신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아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하고 싶은 말이 치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피터 자신을 점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돼요. 피터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빌런들을 어떻게든 무력화하고 이 망가져버린 세계를 뒤덮어버리겠다. 내가 원래대로 돌려내겠다라고 선언해. 그게 아까 말했던 그 마지막 그 최후의 결심이죠. 가장 중요한 결심이고 결정적인 결심이고, 이제 주위 등장인물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MJ 같은 경우도 난 피터 널 너무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 네가 죽을 수도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네가 하겠다니 난 널 지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드 같은 경우도 같이 도와주죠. 그런 식으로 돕고 이제 3막이 시작돼요. 3막에서 아마 이제 절정의 이제 발단 전개 위기에서 절정 올라가는 게 아마 3막일 거예요. 이제 3막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치유해냈어. 이제 이때의 승리는 진짜 승리예요. 왜냐면 이때 승리는 이제 저 내려갔다가 다시 주인공이 원래 상태가 되거나 원래 상태보다 더 높아지거나, 그게 이제 진짜 승리가 되고 이야기가 이제
이제 그 점점 위기에서 결말로 치닫게 되는 거죠. 위기에서 이제 점점 내려가서 모든 사건이 끝나고 이제 평행 세계에 있던 피터들은 다 돌아가고 빌런도 돌아가고 대신에 그에 대한 피터는 그의 상한 리스크인 자신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알던 그 클래식 스파이더맨 돈 없고 빈곤하고 그 기자하면서 하지만 머리는 똑똑한 우리가 기억하는 클래식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산막이 구성이 돼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110분 단위로 산막 구조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걸 좀 읽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살짝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마음의 끝이니까. 일단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영화의 첫인상, 그러니까 영화의 전체적 분위기 설정 같은 걸 보여줘요. 이때 롱샷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멀리서 쫙 바라봐. 이 세계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가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주인공이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주인공 시야에서 보는 게 주인공의 시야에서 몰입을 좀 더 빨리 시키면 반전의 이야기가 더 커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마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서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하면 그걸로 수미상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행동을 똑같이 하거나 이 행동에서 변주함으로써 이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전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아니면 좀 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건가.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쓰지만 이걸 나선형 플롯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실제 다른 부서 협력해가지고 이야기 쓸 때 아마 주로 연출부랑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연출부 애들 제가 연출부 교육할 때 그렇게 막 어렵고 막 복잡한 단어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수미상관 구조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명시인데요. 아마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일단 1차원적인 목표를 줘요. 가장 시급한 목표, 발등 위에 올라온 불을 끄는 거죠. 누군가가 주인공한테 질문을 던지거나 영화의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는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하자면 주인공은 당시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가서 참뜻을 이해하고 충격받을 것이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고받는 별거 없는 스몰 토킹 사이에서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감독이 관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전하는 거죠. 그 질문을. 그 다음에 1에서 10분까지 초반 10분. 좋은 영화는 초반 주인공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의 목표를 강력하게 설정한다 돼 있어요. 관객의 흥미를 끄는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고, 모든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적어도 그에 대한 말을 듣고 인물들의 모든 별나 습관이나 결핍 같은 걸 심어둬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5분처럼 누군가가 주인공의 질문을 던지거나 영화의 주제와 관련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영화 공부하면서 살짝 배웠는데 약간 좋은 영화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그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줘요. 몰래 결말까지 약 암시를 한다는 거죠. 대충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그 은연중에 암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객은 당시 보는 데에는 인지를 못해요. 그냥 대충 적당한 스몰 토킹이었구나 싶더라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 관객의 그 의식 밑바닥 부분에서 이제 점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될 거라는 암시를 깔고 점점 더 주인공이 동화를 시켜주는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업 영화들이니까 대충 1시간 반 정도에서 10분이면은 대충 아마 전체 영화 10분의 1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마 30분, 10분 영화를 찍으니까 1분, 3분 내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 보여주기 힘들겠죠. 대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초반에 꼭 던져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목적이 없고 그냥 단순히 그 장르에 충실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웃기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극한직업 같은 영화는 초반에 그 의미를 부여하진 않아요. 그 극한직업은 초반 10분에 대충 주인공 그 주인공 형사가 되게 집안에서 닭달 맞는다. 어쩌다 보니까 치킨집을 차려하게 됐다. 이게 초반 10분이에요. 전혀 쓸모없죠.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영화를 만들 거면 그 초반 10분의 1에는 어떻게든 은연중에 메시지를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관객이 은연중에 그 받아들이는 게 되게 크거든요. 다음에 12분에는 기폭제란 걸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망치를 내리쳐라.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엄청나게 첫 번째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여기서는 설정에서 심어둔 세계를 모두 무너뜨린다라고 하거든요. 매트릭스로 치자면 모피어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피어스 등장해가지고 네가 알고 있던 원래 세계는 다 개구라임. 와 진짜 미쳤다. 어이가 없는 거죠. 어안이 벙벙한 거지. 이런 거를 12분 지점에서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어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크게 관객한테 어그로를 끄냐가 이제 관객이 조금 더 좀 알아듣고 조금 더 인물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토론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토론을 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1막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볼게. 아니면 어떻게든 그냥 그렇게 냅둘게라고 주인공이 1막에서 일어난 제일 큰 사건을 대하는 자세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의 의지로 이제 2막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주인공의 가짜 승리 아니면 가짜 패배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스파이더맨으로 비유하자면 이제 그거죠.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갔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주문을 쓰는 와중에 내가 개판을 쳤어. 개판 쳐가지고 이제 평행 세계에 빌런들이 막 몰려와. 와 진짜 미치겠어. 근데 내가 이거 그 빌런들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네. 오케이 내가 다 잡아볼게. 그 빌런들을 그대로 다 두들겨 펴서 죽이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게 이 토론 부분이에요. 이제 2막에 진입을 해요. 25분 부분이거든요. 제일 중대한 사건이 벌쳐져요. 1장에서 정립한 세계를 2장에서 무너뜨리라고 하거든요. 주인공이 스스로 결정해서 2막에 들어서야 한다 했잖아요. 이때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면접할 때 좀 더 활기차고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좀 더 주인공이 좀 더 주인공다워야 된다. 주동인물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딱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그 비범한 선택, 비범한 결정을 나니까, 나 피터 파커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큰 보폭을 보여줘야 되는 게 2막 진입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스토리가 나와요. 비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이더맨으로 치면은 그 약간 네드 이야기나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대부분 시나리오에서는 약간 그 러브 아니면 버디 러브 같은 스토리에 해당이 돼요. 또한 영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A 스토리의 막 구분이 A 스토리 끝부분에 완전 큰 사건을 망치로 딱 때렸어. 아플 거 아니야. 잠시 쉴 시간이 필요해요, 관객들은. 그래서 잠시 관객의 숨통을 틔울 여지를 제공하는 시점이고, 그 다음 나중에 3막의 마지막 승리로 달려기 위한 힘을 보충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1막의 세계에 사는 인물들과 비교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포영화를 볼 때 시종일관 무서워서 벌벌 떨진 않아요. 우리가 스릴러를 볼 때 시종일관 두근두근 이러진 않잖아. 잠시 쉬어갈 공간이 필요해. 그 텐션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말대로 텐션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이라이트인 부분에서는 텐션을 꽉 잡아두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텐션을 잠시 그러니까 필요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텐션을. 시종일관 계속 무서운 상태를 하면, 공포영화도 시종일관 깜짝깜짝 놀래키는 점프스케어가 나오면 이제 관객들이 예상을 해요. 또 저 문 열면 또 뭐 나오겠지. 또 그 발 밑에 뭔 소리 나는데 또 뭐 나오겠지. 또 침대 밑에서 뭐 나오겠지. 예상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재미없는 시나리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이 비스토리에서 약간 러브 스토리를 계속 넣기도 하고 아니면 신파 이야기를 넣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브 스토리까지가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방법 아니에요. 러브 스토리나 신파 이야기가. 근데 그게 약간 관객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약간 추가적인 핵심 보증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어떻게든 나중에 가서 이 비스토리에 있었던 인물이 조금 더 마지막에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스토리에 있었던 약간 신파나 이런 게 마지막 가가지고 계속 끝까지 이어진다면, 어쨌든 관객들은 감동적인 영화다. 왜냐면 마지막에 눈물 흘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비스토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음에는 재미와 놀이에요. 30에서 55분. 전제에 대한 약속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영화 포스터에서 우리 영화 이럴 거임 라고 적어놨어요.
왜 나는 이 영화를 썼는가? 라는 핵심적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장이고, 중심 흐름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영화의 아이디어가 무엇에 대해 확인하는 건데, 기생충이란 걸 예를 들어 볼게요. 기생충 포스터 보면 그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 얼굴에 그 여러 가족, 그 두 가족의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알 수 없는 기물이 배치돼 있잖아요. 이 두 가족이 등장하는 그 두 가족이 어떻게 공생, 뭐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공생이 아니고 기생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해서 그 부잣집 가문에 있는 부잣집 가문에 그 하루춘 가문이 어떻게 신분을 속여서 와가지고 점점 이들의 삶에 녹아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좀 더 잘 펼쳐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우리가 관객이 포스터를 보고, 아, 내가 원했던 건 이런 느낌이야 라는 걸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중간점이거든요. 55분 파트예요. 영화가 정확하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눠요. 대부분 영화는 1시간 반, 그러니까 90분에서 100분 차이니까 이때적 중간이거든요. 이때가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사인 그래프의 중심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때가 주인공이 정점을 찍는 완전 상승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완전 하강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곳에서는 그 주식 조작을 해요. 주식 조작이 제일 처음 될까? 야, 안 되겠지. 그때 먹히겠냐? 그래, 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조작을 해서 미친 듯이 내 돈을 벌어. 그 주식 차익으로.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와, 나 미쳤다. 나 진짜 돈 개 많음. 이러면서 막 파티 엄청 열고 막 사람들 엄청 부르고, 와, 째진다. 딱 중간점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파이더맨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야, 빌런들, 야, 이제 내가 니네 빌런들 고쳐줄게. 스트레인지 얘네 죽이지 마세요. 내가 해결해볼게. 해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처지가 점점 하강으로 가는 그런 순차인 거죠. 이때는 재미와 놀이 지점이 끝나고 중심 스토리를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비사이드 스토리, 잠시 환기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인 거죠. 이때 제가 말했던 가짜 승리나 가짜 패배의 주인공이 진정 필요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어요. 다음 절망의 순간과 한 쌍을 인도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주인공의 행동은 그 전체 스토리로 봐서는 살짝 부질없어. 어차피 여기서 주인공은 한번 고꾸라지거나 가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가짜 패배를 한번 맛봐야 돼. 주가 조작을 해서 내가 떡상을 했지만 이 주가 조작한 게 슬슬 주가 조작한 게 의심이 돼. 이때가 중간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빌런들을 치유할 수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빌런 애들이 뭔가 꺼림칙한 행동을 해. 이때가 중간점이에요. 이제 악당이 다가오다라는 부분이거든요. 55에서 75분 부분이고요. 시나리오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작자가 써놨더라고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아직 방심하긴 일러. 팀의 내분, 의심, 질투로 이제 분열되기 시작해. 주인공이 대적하는 내적, 외적 적들, 그 세력이 점점 더 뭉쳐. 죄송해요. 그 다음에 악은 포기하지 않고 주인공은 도움을 놓지 않을 곳이 없어요. 점점 스파이더맨도 비유를 해볼게요. 이제 점점 55에서 65분, 75분쯤 됐을 때 이제 빌런들이 통수를 쳐. 통수를 친 빌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파이더맨을 믿어준 빌런도 있어. 근데 점점 이 빌런들끼리,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이 세상 괜찮은데 적당히 신문 세탁해서 여기서 살자. 야, 너 천재네. 야, 너 괜찮? 야, 너 진짜 개똑똑한데?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주인공은 피터는 열심히 빌런들을 돕다가 나중에 한 대 맞죠. 그 일렉트로의 전기를 뺏어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게. 일렉트로, 아니? 난 내 능력이 너무 좋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해. 야, 이 새끼 니네도 똑같이 한다니까? 이래놓고 이제 나중에 잡아서 감옥 보내려는 거야. 속지마. 이때 이 파트에서 이제 악당들이 이제 완전 단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봤는데 새끼야, 꼬맹아 니 진짜 머리 좋다.
그따구로 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완전 깽판을 치고 이제 피터한테 중요한 이제 숙모를 잃게 만드는 사건이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인공은 요청할 곳이 없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진짜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악당들은 이제 사방팔방에서 깽판을 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요. 75분 파트예요. 중간점이랑 완전히 반대가 되고 있어요. 이때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간점이 완전 째지는 부분이라 했잖아요. 이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이제 점점 망해가는 스토리니까 이제 대충 눈치를 까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야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되지 않냐 이 차트가. 이 어떻게 이걸 알고 미리 투자를 해놨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겉보기엔 완전한 패배이고 주인공의 삶은 산산조각이라고 제 희망이 없어요. 되게 멘토가 죽는 순간 주제의 필수적인 거, 상징적인 것이든 무언가가 일단 죽어야 돼. 상실의 순간이야. 그 구세계의 나이든 인물, 낡은 사고방식이 죽고 이제 전체적인 환기를 주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한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야.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여기서 그 숙모가 죽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숙모가 죽어가지고 피터의 마지막 희망, 피터의 가치관을 흔들어요. 이때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해주고 내가 맞는 그게였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이제 그 스타크 씨가 물려주신 이 유산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세상을 바라잡아 보려는데 그게 안 되고 세상은 스타크만 바라보고 난 아무것도 된 거야 이루지 못했다. 이런 걸 점점 더 느끼고, 그래서 이때 되게 멘토나 늙은 인물이나 죽는다 했잖아요. 이때 앤 숙모의 상실로 인해서 피터가 완전 절망에 빠져요. 그 다음에 이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거든요. 75에서 85 부분이에요. 이때 동트기 전에 어둠이라 해가지고 주인공이 진짜 끝 밑바닥으로 갔어. 이 부분이 스파이더맨을 치자면 피터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되고 앤 숙모 죽었대. 와 진짜 미치겠는 거야. 네드랑 MJ 입장에서는. 와 진짜 미치겠어. 아무런 그것도 안 떠올라. 그 얘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은 빌런들이 날뛰고 있어. 닥터 스트레인지도 머리 아프죠. 물론 그 사람은 저기 갇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때가 이 영화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밑바닥인 부분이에요. 이때가 진짜 실패를 겪는 부분이야. 아까 절망의 순간은 이제 그 실패를 겪을 때 한번 방지턱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가 가장 깊은 곳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산막이에요. 이 해결책이 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최종적인 해결책. 비스토리에서 등장한 인물 주제를 다룬 대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한 주인공의 노력 때문에 해답이 도출되고, 그 다음에 A스토리, B스토리가 만나서 엮여가지고 주인공은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드 스토리에도 조금씩 하는 밑밥을 깔아놓으면 이때 산막에서 아니면 결말에서 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이때 B스토리 써도 괜찮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거죠. B스토리에서 아까 A스토리에서 그게 나왔어. 아까 스파이더맨에서 B스토리는 그 네드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네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야 너 마력이 장난 아닌데? 너 대마법사의 자질이 있어. 너 물건이다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영혼의 어두운 밤 부분에서 야 피터는 사라졌고 세상은 깽판이 났는데 우리도 안 안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네드야. 근데 어느 순간 네드한테 알고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링이 있어요. 그 차문 여는 링이. 아 뭐라 모르겠다. 그래서 차문을 열었는데 뭐야 차문이 열려. 뭐야 나 진짜 마법사인가 봐. 와 나 미쳤다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이 피터가 있는 곳을 보여줘 했는데 이제 이 우리 세계의 피터가 아니라 다른 세계의 피터인 거죠. 아까 비스토리였던 네드는 마법사의 자질이 충만함, 그리고 그 세계의 빵꾸가 나버림, 이런 이 비스토리가 이제 여기 와서 완전히 떡밥을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왔었던 두 명의 다른 피터 파커들이 와가지고 샘스파, 톰스파라고 할게요. 이때 샘스파, 톰스파가 와가지고 이제 이들이 해결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분이에요. 85에서 110분. 이제 피터는 그 다른 두 명을 만나가지고 슬픈 자신의 마음을 처스르고, 나도 벤 삼촌을 두 명 잃었고, 난 벤 삼촌을 잃었고, 나는 내 MJ를 잃었고, 나는 앤 숙모를 잃었어. 우리 모두 같이 상실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다른 사람들이 더 상처받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라는 주인공의 교훈을 심어줘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극복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A 스토리와 B 스토리가 이제 결국 주인공의 승리로 끝나요. 아까 말했던 B 스토리 새가 빵꾸가 나버림. 그거는 주인공의 그 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메인 스토리인 줄 알았지만 사실 B 스토리였어요. 그 B 스토리인 새가 빵꾸가 나버림을 이제 고쳐버린 거죠. 마지막에 와가지고. 그리고 낡은 세계는 뒤집히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창조된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더 나아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해결되는 방안이 더 좋으면 해피엔딩, 나쁘면 배드엔딩인 거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같은 경우는 해피엔딩이면서 배드엔딩이에요. 왜냐하면 표면적인 비스토리에서는 해결했어. 세계 빵꾸를 막았어. 근데 아무도 날 기억 못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돈도 없어가지고 그 대충 대출 받아가지고 그 뉴욕 퀸즈 거리에 조그만하게 단칸방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대학교 들어갈 시험을 쳐야 돼. 물론 내 머리는 좀 똑똑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이면서 배드엔딩으로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되게 영화가 그 마무리를 잘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미지예요. 변화가 일어났음을 확인하는 장이고 오프닝 이미지의 대척점이에요. 오프닝 이미지에서는 여기서도 오프닝 이미지의 대척점이라 했는데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오프닝 이미지는 모든 세상 사람이 피터 파커를 다 알아. 하지만 이 마지막 이미지에서는 모든 세상 사람이 피터 파커의 존재를 몰라.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그 모든 세상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자기 친구들이 다 자신을 보호해줬지만 이제 자신한테 남은 게 아무도 없어. 그냥 혼자야. 그 첫 번째에선 그 오프닝 씬에서는 이제 스타크 아저씨가 물려주신 슈트도 있고 기계도 있고 주위 친구들도 있고 고모도 있고 있는데 이제는 슈트도 없어서 본인이 직접 기워서 입어. 그리고 그 전화도 안 돼가지고 그 경찰 무선 도청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클래식 스파이더맨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확실히 변화가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이미지가 마지막 110분 마지막 이미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가 되게 많이 길었거든요. 되게 행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발음도 그렇게 잘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감기도 걸리고 해서 물론 약간 작가와 연민 같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해드리는 거는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고,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교육을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촬영도 있고 그 다음에 편집도 있고 연출 교육도 있고 교육 3개가 더 있거든요. 못 들으신 분은 다른 교육 같은 건 저희 임원단이 나중에 간추려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연출 교육하는 친구들한테 시나리오 교육도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려는데 못해서 까먹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그 연출하는 친구 있으면 시나리오 부 영상 좀 보라고 한번 권유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열심히 써오면 이제 연출부 친구들이 딴지를 걸 거예요. 나쁜 말로 딴지. 그렇게 하면 실제 촬영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합이 잘 안 맞고 되게 막 쟤는 뭔데 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막 폄하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살짝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연출부는 시나리오 분들한테 연출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연출부는 되게 합리적인 부서라 가지고 여러분들은 되게 이상적인 부서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직접 약간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끔 줄이는 그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우선 목표는 일단 시나리오를 정말 잘 쓰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연기할 배우도 고려하고 현실 장소도 고려하고 되게 고려할 게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은 시나리오를 잘 쓰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연출부에서 딴지도 안 걸 거예요. 너 미쳤다. 너 신이니? 너 왜 이렇게 잘 썼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의견에 약간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은 아마 교육 끝나고 다음 주부터 프리프로덕션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장소를 배정하고 이렇게 촬영 스케줄을 짜는 걸 프리프로덕션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프리프로덕션의 중심이에요. 이야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써라 하면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죠. 근데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 1학기 안에 거의 다 끝내는 거고 저희가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아마 촬영 준비를 거의 다 끝내거나 첫 촬영이 들어가거나 할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남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듣고 아마 오늘 교육 쓰면서
제가 여기 발표해드렸던 PPT는 다 저희 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발음이 너무 어눌해서 제대로 못 들었다 하는 거는 와서 한 번 더 보셔도 괜찮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시나리오 쓰시게 될 텐데, 혹시 모르시면 선배들이나 그 시나리오 부서, 아니면 제가 아까 공지방에 올려드렸지만 그 기존 인원들을 싹 분배를 해놨어요. 각 팀마다 최소 한두 명씩은. 그래서 시나리오 쓰다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그 카톡방 저거 팀 분표도 뒤져가지고 우리 팀의 기존 인원이 누구누구 있는가, 그러면 그 전체 카톡방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 검색해서 겐톡으로 물어봐요. 나 이런 이야기 쓰고 싶은데 혹시 추천해줄 장소 있느냐, 아니면 약간 비슷한 작품이나 이런 거 있느냐, 계속 여쭤보셔도 됩니다. 선배들은 여러분들 얘기 듣는 거 진짜 좋아해요. 물론 후배들 선배한테 다가가기 안 쉬운 거 진짜 알아. 너무 힘들어.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막 이름도 잘 못 외우고, 막 동방에는 막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있고.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살짝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 착한 사람들인 거 확신해요. 제가 정말 착한 사람들이고, 예, 되게 친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부민이든 승학이든 어디든 각자 오시는 길이 되게 쉽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없을 텐데 열심히 와서 좀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민이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 저는 스케줄 때문에 아마 1학기 때는 6시 전까지 동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촬영 가가지고 현장 가서 보게 될 건데, 모쪼록 제가 뭐 없는 동안 제 험담도 좀 해주시고. 야, 김경훈 걔 교육 들어봤는데 말 진짜 들을게 못하더라. 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좀 많이 계속 욕까지만 하고, 다들 지루한 교육 보셔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감사합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디코방 나가셔도 되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뭐 저녁 메뉴 추천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없으면은 다들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들 오늘 수고했습니다.